저는 은행에 예금하시는 거는 돈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원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먼저 강구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지금부터 강조드릴 자산 배분은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5개 자산군으로만 섞어도 시장이 흔들리거나 빠질 때 방어력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2%가 안 되고요. 우리나라 채권시장도 전 세계 채권시장에서 2%가 안 됩니다. 이 좁은 시장에서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 투자자들이 서로 먹겠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시장이었단 말이죠. 전 세계 기축통화국이 어딘가요? 미국이잖아요. 군사대국 1위고 경제대국 1위입니다. 이렇게 넓은 시장, 굉장히 좋은 시장, 선택지가 많은 해외 시장을 놓고 이 2%도 안 되는 조그만 시장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럼 어느 나라에 투자하는 게 더 신뢰성이 있고 합리적일 거고 기대 수익률이 가능성이 높을까? 그건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한 33년 차 금융업계에 종사를 하고 있고 지금은 미국 투자자문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춘광이라고 합니다. 자산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정치적인 영향이 큰 편인가요? 우리가 자산 증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표가 있죠. 노후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이걸 증식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큰 대의명제 중에 하나가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이가 적건 많건 항상 중요한 이 인플레이션을 해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매년 2, 3% 정도는 항상 유발이 되거든요. 그 말은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의 값어치가 매년 2, 3%씩 계속 희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정부 정책이고 이 정책적인 거에 기본이 되는 큰 조타수 역할을 하는 게 정치입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TV에서 보는 정쟁을 일삼고 정치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정치가 어떤 정권, 어떤 정책 스탠스를 갖는지에 따라서 경제가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을 보면 잘 알죠. 우리 트럼프 굉장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트럼프가 심지어는 약간 미치광이 전략이다 이런 표현들도 하는데 미국의 경제를 두고 보십시오. 1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2기 입각한 6개월 만에 미국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위상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잘 보시면 정치가 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명약관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가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주나요? 굉장히 크게 미친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정치를 잘 도외시해서 그렇지 정치는 말 그대로 그냥 진영 논리 이렇게만 파악을 해서 그렇지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어떤 조타수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주식은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회 현상, 경제 현상을 매일매일 아주 빠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잖아요. 당연한 귀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 혼란기에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환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주식시장에 주식을 투자할 때. 왜냐? 그때 당시에는 해외 투자를 한다거나 지금처럼 ETF가 막 각광을 받으면서 해외 투자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장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주로 국내 주식, 국내 채권, 국내 부동산 갖고만 이 좁은 시장에서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 투자자들이 서로 먹겠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시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해외 투자가 본격화되면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원화로 집어넣으면 이걸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원론적으로 보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국가의 경쟁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정권, 이전의 정권을 비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한 시기를 담당하는 정권이 경제에 보탬이 되는 스탠스를 가져가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탠스를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환율은 즉각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정치적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고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 세계 기축통화국이 어딘가요? 미국이잖아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겪었고 2020년도에 팬데믹 겪었고 2022년도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상승을 했던 인플레이션을 잡자고 해서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계속 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22년도 한 해는 좀 안 좋았다가 23년도, 24년도 미국 주식시장만 나홀로 거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 이후에 2020년도부터 2024년 말까지 약 한 4년 동안 미국 vs 중국, 유럽, 아시아죠. 이 양진영으로 증시로 들어갔던 돈의 규모가 미국으로 들어갔던 양이 1094빌리언, 그러니까 1조 940억 달러 정도가 미국 증시로 들어갔고요. 4년 동안. 같은 기간 동안 나머지 중국, 아시아, 유럽으로 증시로 들어갔던 돈이 264빌리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640빌리언이었죠. 미국 한 나라가 전 세계 증시로 들어갔던 돈의 거의 80%를 다 빨아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1994년도부터 지난 금요일 현재까지 미국 증시가 30년 동안 1300% 올랐고요. 한국 증시가 같은 기간 동안 자그마치 265% 올랐습니다. 그런데 S&P 500이 30년 동안 상승했던 1300%를 원화로 환산을 하잖아요. 2400%예요, 무려. 30년 동안 24배가 상승할 때 미국은 단적으로
비축통화국이고 군사대국 1위고 경제대국 1위입니다. 이런 나라의 통화가 또는 이런 나라의 주식시장이 뭐 흔들린 적은 있었죠. 그런데 40년 동안 50년 동안을 쭉 놓고 보면 1등이었던 미국 경제가 계속 연평균 2%를 꾸준하게 GDP 성장률을 지키고 있어요. 반면에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매년 GDP 성장률이 20% 18% 이렇게 성장했었거든요. 작년 마이너스 성장했고 올해 잘해야 연평균 성장률 1%가 될까 말까 하고 있어요.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지도 않은 국가가 40년 동안 성장률이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다. 그런데 1위 경제대국이었던 그때도 1위였고 지금도 1위였던 미국의 경제가 매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평균 2%를 꾸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걸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투자해야 될까? 미국에 투자해야 될까? 한국 투자를 전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동안에 과거 한 반세기 동안에 꾸준하게 상승을 구가했던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공학, 민간 부분의 경쟁력 이런 것들이 다 믹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나라에 투자하는 게 더 신뢰성이 있고 합리적일 거고 기대 수익률이 가능성이 높을까? 그건 여러분께서 판단하시라는 말씀이시죠.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투자의 핵심은 뭔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제가 투자자 강의 때 항상 먼저 모두 발언을 하는 건데 투자의 첫걸음은요. 종목이든 ETF든 어떤 펀드든 어떤 채권 종목을 고르든 내가 투자할 대상을 먼저 고르는 게 첫걸음이 아니에요. 투자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원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먼저 강구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두 개의 상품에 투자를 했습니다. 어떤 상품인 시장이 좋을 때 1등 했다가 시장 빠질 때 꼴등했다가 올라가서 1년 동안 수익률이 20%였다. 그런데 두 번째 상품은 올라갈 때 적당히 참여하지만 빠질 때 덜 빠지고 완만한 수익률 궤적을 겪으면서 20%다. 그러면 어떤 상품이 더 좋은 상품이겠습니까? 첫 번째 상품인가요? 두 번째 상품인가요? 완만한 수익률의 궤적을 그리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이잖아요. 이런 상품을 고르시라는 얘기죠. 이게 변동성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는 쉽고도 좋은 방법은 자산 배분이라는 것이죠. 흔히들 자산 배분하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명언을 떠올리면서 주식을 하나 갖고 있을 걸 10개 갖고 있고 10개 갖고 있을 걸 20개 갖고 있으면 이게 자산 배분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을 100개 갖고 있던 20개 갖고 있고 이건 주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거에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부터 강조드릴 자산 배분은 자산군 배분이에요. Asset Class Allocatio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산군이라고 하면 투자할 수 있는 대상 자산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흔히들 아시는 주식, 채권, 부동산, 인프라, 통화도 입은 자산군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자산 배분 전략을 구사하는 ETF 상품도 하나의 자산군이라고 봐요. 헤지펀드도 당연히 좋은 자산군이죠. 특히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시장이 변동성이 심하거나 하락을 할 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전략을 쓰는 게 주로 헤지펀드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뭐 1,000만 원씩 주식, 채권, 실물, 부동산, 인프라, 헤지펀드에 각각 한 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씩 5개 자산군으로만 섞어도 시장이 흔들리거나 빠질 때 훨씬 방어력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 회사가 지금 4년째 미국 투자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데 고객 자금도 운용하고 있고 그런데 22년도에 기억해 보시면 인플레이션 파이트 시작하면서 코스피가 그때 8% 빠졌나요? S&P 500도 15% 빠졌습니다. 2022년 한 해. 저희가 자산 배분형 포트폴리오가 플러스 12% 수익을 냈어요. 정말 난리가 났던 해에도 뭐 저희 자랑을 하자는 게 아니라 자산 배분을 정확하게 하면 굉장히 시장이 좋을 때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을 못 얻지만 빠질 때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투자 6개월, 1년 하고 말 거 아니라면 이게 조금만 시기를 2년, 3년, 5년, 10년으로 확장을 하잖아요. 빠질 때 덜 빠지는 게 쌓이고 쌓여서 누적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여러분 제 방송을 들으시고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2023년만 해도 왜 캐시 유드라고 그 아크 인베스먼에서 운영하는 소수 테크주들의 집중된 포트폴리오 ARKK라는 ETF가 있습니다. 한때 연평균 수익률이 600%씩 치솟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10년으로 쭉 확장을 해보잖아요. 600% 갔던 게 다 반납해서 10년 동안 누적 수익률이 지금 80%에 불과하고 근데 같은 기간 동안 우리가 그 오마의 현인이라는 워렌 버핏 옹이라고 표현하죠. 그분이 대단하신 거는요. 시장이 좋을 때 수익을 1등 하지 않아요. 그 양반은. 그분이 운영하고 이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의 주가를 같은 기간 동안 ARKK랑 비교를 해보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는 하다못해 뭐 빵집, 여행사 이런 것까지 정말 다각화해 놨습니다. 사업을.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 굉장히 잘 돼 있는 회사예요. 자산 배분이 잘 돼 있는 회사의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10년 동안에 변동성이 아까 ARKK는 이렇게 갖다 다 반납했다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60% 됩니다. 이게 자산 배분의 효과라는 거고 이
큰 어떤 등락을 거듭하지 않고 꾸준하게 가는 이 변동성을 줄이는 작업, 이게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툴이다. 이 방법을 우리가 흔히 자산 배분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게 내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일정한 수익률을 꾸준하게 창출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옵션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죠. 늦은 주식 투자, 안전한 예금.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저는 은행에 예금하시는 거는 돈을 낭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산을 증식하는 이유 두 가지 설명드렸죠. 노후 자금을 확보하고 증식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이가 적든 많든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은요, 주식시장하고 상관없이 항상 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그 통화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국가 경제든 위기가 아닌 다음에서야 통화량은 계속 증가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떤 물건을 막 여러 사람들이 찾으려고 하는데 물건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럼 가격은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건이 한정없이 많아져 버리면 더 이상 찾는 사람들이 그 강도가 줄어드는 것이죠.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금리라는 거예요. 금리가 돈의 가치입니다. 여담이지만 2024년 초반만 해도 2023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이 채권을 세일즈하는 분들이 그때 경기 침체 막 위기론이 극대화됐었어요. 왜냐? 미국 국채를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은 경기 침체가 와야 금리가 빠져서 국채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계속 이렇게 주장을 했죠. 경기 침체 왔나요? 경기 침체 안 왔습니다. 고금리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훼손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금리가 이 미국 통화의 값어치가 지금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는 겁니다. 하여튼 돌아왔는데 저 가가운 씨 말씀드리죠. 우리나라 가장 큰 자산운용회사들이 몇 년 전부터 TDF라는 걸 출시했습니다.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뭐 젊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이고 은퇴 가까워져서 이제 연령이 또 노령화가 될수록 안전자산의 비중, 채권 비중을 높여야 된다. 투자에 있어서 정답은 없는 거고요. 저는 오히려 그게 항상 뭐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노령화될수록 공격 위험 자산의 비중을 오히려 줄여서는 안 된다고 봐요. 대신 수익이 확실하게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산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자산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령화되고 있어요.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아져요. 그러면 수입 대비해서 지출이 더 많아지는 이 어떻게 표현드릴까요? 좀 악까지나는 부분?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자산 증식을 통해서 메이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될수록 안전자산을 더 가져가야 된다. 그것도 어폐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형 하우스들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막 상품을 팔아먹고 그런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게 정답인 양 풀어내놓는 이런 이를테면 썰 내지는 마케팅에 입각한 어떤 이런 이론 내지는 에피소드들을 정답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만약에 자산 투자를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저는 하루라도 빨리 주식이든 ETF건 펀드건 자기 자신한테 맞는 금융상품을 반드시 일정 부분 노출을 시키시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어요. 전 세계 대부분의 부호들을 보면 주식 빅테크들이나 이런 주식 값어치의 시총이 늘어나면서 시총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한 400조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대부분이 다 주식 값어치잖아요.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만 한 1, 20년 전만 해도 전 세계를 끌어가는 대표적인 부호들은 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었어요. 그건 해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40년 전 대비 지금 우리나라 경제 계속 성장률이 꺾이고 있어요. 지금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 전부터 성장이 꺾이고 있습니다. 성장이 꺾이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 하니까 부동산이 되게 막 뭔가 그 어려운 자산인 것 같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렵다면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GDP 성장률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대표할 수 있잖아요.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한다는 거를. 이 경제가 성장하는 거에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게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꺾이고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기가 계속 올까? 저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 지금으로부터 이 기간 동안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기는 이제는 당분간 안 올 거라고 생각해요. 은행 정기예금으로 돈 벌까? 부동산으로 돈 벌까? 뭐로 돈 벌겠습니까? 금융자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한 15년 앞서간다고 그러잖아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구가하는 초기에 90년 한 초중반 되겠네요. 그때 와타나베 부인들, 참고로 와타나베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그 성씨가 가장 많은 게 우리나라 김씨처럼 와타나베 성씨라고 합니다. 일본의 그 어마어마한 수출 시장을 석권하면서 과거 한 7, 80년 동안에 벌어들었던 외화, 다시 말해 엔화로 갖고 있겠죠. 달러든 엔화든. 그 돈을 가지고 국내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지금 우리나라가 그 정도 지경까지는 안 됐지만 그 초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부동산 망가지고 경제 성장률 0%로 가고 은행 정기예금 당연히 0%고. 그러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이 떴겠냔 말이죠. 잃어버린 3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채권, 금리, 부동산 아무것도 돈 벌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일본의 주로 치마폭을 휘두르고 가계의 어떤 재정을 담당한다고 하는 와타나베 부인들이 어떻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느냐? 국내 자산 갖고는 답이 안 나온더라.
그래서 해외로 자산을 투자를 하자. 이래서 생긴 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고 이게 와타나베 부인들 자금이었어요.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나 와타나베 부인을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핵심은 부동산, 금리, 이자 이거 갖고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국내, 참고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에서 2%가 안 되고요. 우리나라 채권시장도 전 세계 채권시장에서 2%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한 2,600조 될 거예요. GDP가 2,400조, 500조입니다. 미국이 1년에 GDP가 30조, 시가총액이 60조 달러예요. 우리나라에 거의 뭐 퍼센티지로 따지면 3,000배 됩니까? 3배, 30배니까. 이렇게 넓은 시장, 굉장히 좋은 시장, 선택지가 많은 해외 시장을 놓고 이 2%도 안 되는 조그만 시장에서 이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총량 개념으로 볼 때 분명히 해외 투자를 겸한 여러분께서 연령이 어떻게 되시더라도 금융자산에 대한 노출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엇부터 해야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방법이 여러 가지죠. 개별 종목을 아름아름으로 듣고 방송에서 듣고 또는 소위 그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 왜 경제 전문 채널 틀어보면 무슨 전문가 나와서 막 차트 분석하고 뭐 이런 사람들 얘기 듣고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주변 뭐 증권사에 있는 PB분들 이런 분들 얘기를 듣고 할 거냐, 뭐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또는 개별 종목으로 한 게 너무 이 올라갔다 떨어졌다가 심하니까 변동성이죠. 변동성이 심하니까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고, 이를테면 저도 펀드 그런 회사에 근무했었지만 유명한 대형 운용사 가 운영하는 주식형 펀드에 넣으면 이 펀드 사이즈가 뭐 적게는 몇백억, 많게는 조 단위가 되니까 많은 종목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도 위험이 좀 줄지 않겠냐, 펀드가 있을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저희도 실제로 ETF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고객분들한테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추천할 만한, 제가 ETF를 주업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도 상장되는 ETF를 갖고 포트폴리오를 짜는 입장이에요. 저희 회사에서 ETF를 만들어서 세일즈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젊으시건 고령이시건 간에 주식의 노출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ETF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펀드하고 ETF만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ETF라는 거는요, Exchange Traded Fund라고 그래서 Exchange가 거래소잖아요. 거래소에서 Traded,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펀드입니다. 예를 들면 뭐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제가 근무했던 KB자산운용, 또 역시 근무했던 JP모건 자산운용, 이런 데서 펀드 만들어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여러분께 판매를 하고 여러분께서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 펀드하고 똑같은데 이 펀드를 거래소에서 종목처럼 상장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종목을 사고 팔듯이 언제든지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팔 수 있도록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금융상품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보는데, 굉장히 그 선진화된 금융상품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기존의 펀드하고 비교를 하면, 펀드는 제가 투자자라고 했을 때 제 퍼킷에서 나의 돈을 펀드 운용사가 만들어 놓은 계좌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의 오너십 자체가 주인성이 펀드 운용사로 옮겨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펀드에 넣으면. 물론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는 환매라는 절차를 거쳐야죠. 더군다나 이 펀드로 돈을 옮기는 순간 운용의 주체가 운용사가 되기 때문에 운용사가 판단을 잘못하건 좋게 하건 거기에 그대로 노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고 맡긴다는 것이죠. 여기에 잘 되면 좋겠지만 시장이 분명히 하락을 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가 다른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리스크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펀드는 내가 돈을 1억을 넣건 1,000만 원을 넣건 10억을 넣건 내가 돈을 넣었으면 내가 수익자인데 내가 넣은 펀드의 종목을 다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본시장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익자가 종목을 요청했을 때 판매사나 운용사가 판단해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줘야만 한다가 아닙니다. 수익자한테도 종목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저도 운용사에서 월급쟁이 했었고 보너스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돌이켜놓고 보면 아주 친수익자, 친투자자 상품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주 그 투자자의 어떤 입장에서 입각해서 보면 그런 객관적인 판단이 듭니다. 반면에 ETF는 애초에 우리는 이런 분야에만 투자를 할게요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투자 전략이 변하지 않습니다. 일반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다르게 갈 수가 있는 거지만, ETF는 애초에 딱 이런 분야 이런 것만 투자할게요라는 전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략이 마음에 안 들면 투자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마음에 들면 내가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거에 대한 위험을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ETF는 또 하나가, 아까 종목 안 준다 그랬잖아요. 일반 펀드는. ETF는 네이버라든가 구글 들어가셔서 티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으면 S&P 500을 대표로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 스파이라는 게 있죠. SPY 많이 아시는. 구글에서 스파이 찍고 구성 종목 또는 영어로 홀딩스를 딱 찍으시잖아요. 국내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가 실시간으로 다 공개가 됩니다. 이 얼마나 친투자자적인, 친수익자적인 상품이란 말이죠. 그리고 평균 보수 자체도 굉장히 펀드 대비해서 거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저도 고객 자산을 ETF로 구성을 해서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는 입장인 것처럼, 여러분께서 직접 하실 요량이시라면 개별 종목은 아무래도 노출
노출이 좀 심하죠. 종목의 편차, 등락률이 워낙 심하니까 그런 거는 이 수익 변동성을 내가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말 컨빅션 있는 확신이 있는 종목이 아니시라면 좀 지양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 주식의 노출을 가져가는 아주 가장 좋은 양호한 투자 수단 중에 하나는 ETF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하니까 하나 좀 덧붙이자면, ETF라는 거는 경우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아주 소액으로도 개별 종목처럼 그 장 중에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상품 또는 주식을 경험하시는 차원이라면 더없이 좋은 수단 중에 하나다. 단돈 100만 원으로도 S&P 500 종목의 전체 투자하는 SPY, SPY 이런 것들 투자하시면 S&P 500이라는 종목들이요, 미국에 참고로 그 상장돼 있는 종목 수가 4,800개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개별 종목 상장돼 있는 게 한 2,800개 됩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는 얘기는 미국에 있는 수십만 개의 기업 중에 정말 정수만 뽑아서 대표 종목 선수들만 모아놓은 게 4,800개잖아요. 그 4,800개 중에 정말 대표들만 또 골라놓은 게 S&P 500 상위 500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큼 들어보는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할 거 없이 S&P 500 기업이라고 하면 전 세계를 끌어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져도 항상 올랐고, 제가 아까 모두에 30년 동안 그 S&P 500 지수가 1,300% 올랐다. 이걸 원화로 환산을 하니까 2,400% 되더라. 이게 S&P 500개 기업들에 투자한 ETF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시라고 하시면 굉장히 큰 부담 없이, 큰 위험이 없이 주식시장을 잘 경험하시면서 서서히 공부할 수 있는 수익도 어느 정도 나면서도 이런 좋은 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주가가 최고점인 종목을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고점보다는 조금 싸졌을 때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주가가 이게 고점인지 저점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이 중요한 거예요. 미국 증시 역사가 한 200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200년 동안 그 미국 증시에서 정말 긴다 난다 하는 전문가 구루들이 평균을 쭉 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포트폴리오, 내가 1억을 투자하는데 1억 안에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주요한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어떤 종목을 잘 고르는지, 스탁 셀렉션이라고 하죠. 종목 선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마켓 타이밍, 그러니까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요 타이밍을 조정하는 마켓 타이밍 요소가 있고, 3번째가 자산 배분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마켓 타이밍이 의외로 중요할 것 같고, 스탁 셀렉션,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잖아요. 비중이 스탁 셀렉션과 마켓 타이밍이 둘 합쳐서 5%도 안 됩니다. 96% 정도가 자산 배분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의 자산 배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다. 주식과 채권은 원래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은 오르는 거고, 이런 최근에는 그런 상황인데, 원론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경제 상황이 화랑이라는 얘기는 실질금리나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또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죠. 반면에 시장이 좋고 경제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는 주식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원론대로 보면 주식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채권값이 빠지는 것이고요. 반대로 경기가 힘들어서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값은 올라가지만 경기가 불황이고 침체이기 때문에 주식은 빠진단 말이에요. 반대로 채권이 좋을 때는 주식이 이게 원래 원론이에요. 최근에는 이제 유동성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 원리가 단기적으로는 보는데 조금 틀린 국면이긴 한데, 어쨌건 자, 그러면 우리가 마켓 타이밍보다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 자산 배분을 할 때 주식, 채권 이 2가지만 갖고 예를 들죠. 주식을 편입하려고 하는 타이밍이 지금 비싸냐 싸냐를 굳이 구분하지 않고 그냥 주식을 편입해요. 한 60% 편입하고 나머지 40%를 그 기간 동안 채권을 편입한다면, 이게 비싸더라도 앞으로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주식이 빠질 때 채권이 올라주고 주식이 올라갈 때 채권이 빠져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수익률의 변동성을 상쇄해 준다는 거예요. 자산 배분이라는 게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고 비싸는 건 사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귀신도 모르는 거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방송이나 출연하면 이렇게 하면서 분석을 하고 이런 해설을 해드리는 거는 그런 확률을 좀 높이자는 것이죠. 그래도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아주 간편하게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툴, 그게 자산 배분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조금 급한 감이 없지 않게 이런저런 핵심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늘 잘 아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은행 정기예금은 내 돈을 썩혀두고 묵혀두는 겁니다. 지금 한 이자가 2%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자는 구간, 내가 휴가 가는 구간, 내가 노는 구간에서도 열심히 돈이 스스로 움직여서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 놓는 것이잖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잘 나가는 회사, 어떤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의 지분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일 테고,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비상장이고 상장되기 전에
100개 회사가 있다면 거의 98개는 다 망해요. 굉장히 그 어떤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상장 주식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비상장 대비해서 훨씬 안전하죠. 상장된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어떤 규칙, 수익성, 직원 수, 매출액 성장성 이런 것들을 검증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상장이 됐다는 얘기는 그 회사는 믿고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코스피와 코스닥도 다르고 코스피 코스닥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간혹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 접근보다는 포트폴리오 또는 시장 전체를 인덱스화해서 쫓아가는 ETF 이런 것들이 좋다는 말씀 아까 드렸고, 그래서 그런 주식이나 또는 주식을 담고 있는 ETF에를 투자를 해놓으면 국면별로는 시장이 업앤다운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빠졌다고 올라가고 하는 국면이 있겠지만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이 일단 어느 정도 꾸준하게 상승한다는 전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가장 충족시켜주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그런 식의 투자를 해놓으신다고 하면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이 그 이상 더 효율적이고 편하고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번 차에 모두 다 아는 말씀을 좀 드린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ETF를 중심으로 해서 자산을 증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는 이 친구 말이 좀 아니다 뭐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고 의견도 주시고 하시면 다음에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